저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많이 올랐다. 다우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친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아직 최고치 아니지만 네. 다우지수는 쳤지 않습니까? 역사상 최고치 근처에 지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좋은 거 알겠는데 야 그래도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 사실 우리는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사이에서 굉장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게 8월 달에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속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잭슨홀 때 빵 올라가면 조금 정리하고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다시 올라가면 요걸로 다음을 노려야지. 근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죠. 엔비디아 실적 나쁘지 않은데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떤 얘기하게 될까요? 당장 하루 앞도 모르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대표님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잠깐 그 음악 나갈 때 여쭤봤잖아요. 이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장에 저희보다 좀 나은 어떤 테라피, 치료법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어서 저도 이번 주 PT 2번 했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운동으로 승화하셨다 이 말이군요. 그러면 이제 딴 생각을 못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옆에 선생님이 마지막입니다 소리를 꼭 마지막이라고 하고 꼭 3개 더 시키고. 3개 더 시키죠. 그렇죠. 그리고 또 10초 버티라 그러고. 아니 엔비디아도요 대표님. 엔비디아도 실적 좋았거든요. 네, 너무 좋았죠. 분기에 300억 불을 벌었잖아요. 사상 처음인데. 마진이 75.7%? 더군다나 가이던스도 보면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시장은 뭘 바라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이제 훨씬 더 잘하기를 바랬던 거겠죠. 훨씬 더. 네, 이미 이제, 전 세계 1등인데.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의 그 이익 예상 사이클이라는 건데요.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태도들을 보일 때가 이제 조금 시장이 쉴 때라고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는데요. 이걸 이제 어느 책에서 그 리처드 번스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트레이더 이제 전략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서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 시장에는 스타가 존재한다. 근데 그 스타가 왜 추락하는 별이 되는가? 라이징 스타가 이제 떨어지는 별이 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때 가장 큰 징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단히 높은 이익 전망을 애널리스트에 내놨는데 그걸 또 비트하는 더 넘어서는 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300억 불 이러면 한 350억 불 해야 만족한다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전국 1등 했는데 예. 평균 점수 안 올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올 때 너무 높아진 이익 전망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또 만족했더라도 그래도 실망이야라고 할 때가 참가자들이 이 회사만 쳐다보고 있는 시기. 그래서 조금 쉴 때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이클이 이제 다시 그 떨어지는 별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조금 쉬고 다시 가는 경우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잖아요. 네. 애플이나 보면 항상 우리가 애플을 걱정하지만 애플 주가는 전혀 우리의 걱정이랑 상관없이 갔죠. 그러니까요. 항상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데. 예, 애플 걱정하는 게 제일 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 맞아요. 우리 다 알면서도 괜히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빠지면 이제 애플 끝났다. 애플 위기설 뭐 이런 걸 우리가 되게 많이 거론을 하는 것처럼. 기열이 낮아요, 사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야 클릭을 하니까. 네.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 위기설이 나오고 이걸 한번 극복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제 또 시장이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약간 그 위기설이 이제 나올 때인 것 같아요. 위기설을 극복하려면은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좀 저희가 이제 보는 건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이 블랙웰이라는 걸 지금 이제 새로운 4분기 제품 라인업이라는 블랙웰에 대해서 어제 블룸버그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를 듣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잘 못 들리니까 옆에 이제 같이 통역 서비스까지 해놓고 이제 듣는데 저 CEO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자신에 넘쳤고 잠깐 이 제품에 생산 문제가 좀 차질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4분기에는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올 거다. 올 연말 기대해라. 그때가 또 성수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데 계속 질문이 야 그래도 괜찮냐. 뭐 어렵다는데. 이런 걸 보면서 좀 3분기는 솔직히 이 전망을 되돌리기는 어렵겠고
4분기니까 내년 1월에 이제 나오는 그 2월에 통계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 분기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요 분기 매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한 달 좀 늦게 하는 회사니까 이 회사는 이제 7월이 2분기고 뭐 예를 들어서 10월이 이제 3분기고 하니까 내년 1분기가 나올 때 상당히 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슈가 된 부분에서 수요를 잘 잡아내거나 매출이 크게 늘어났거나 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엔비디아 위기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저희 감입니다만 너무너무 잘 달리던 테크 그 주도주가 이렇게 좀 잘 나온 실적에도 실망이다라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그러니까요. 예, 조금 시장이 좀 너무 기대가 큰 거 아닌가, 과열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에 7월 중순 이후에 7월 소비자 물가 그날이 이제 기점이었던 것 같은데 7월에 소비자 물가 발표되고 나서 중순 이후로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아주 어지럽게 흘러왔는데 대표님 저는 일단 경기가 지금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3% 가까이 나오는데 이 와중에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 논란도 좀 새삼스럽고 엔비디아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다들 없어서 못 산다고 하고 블랙웰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한두 달 뒤에 줄게. 어차피 발주 넣어도 1년 뒤에 받는다면서요. 1년 뒤에 받으나 1년 2개월 뒤에 받으나 저는 무슨 차이가 그렇게 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방식의 대응이 시장이 좀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지금 솔직히 이성적이진 않죠. 저 역시 그 박은미 앵커님의 말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게 일단 2.8%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데 또 실업률 4.3%를 갖고 불황이라고 한다라는 자체가 일단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어떻게든 핑계를 지금 찾는 그런 분위기다. 차익 실현할 핑계. 예,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많이 올랐다. 다우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친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아직 최고치 아니지만 네. 다우지수는 쳤지 않습니까? 역사상 최고치 근처에 지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좋은 거 알겠는데 야 그래도 이거 너무 비싸지 않냐. 여기에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고 그러지만 팍팍 인하해 줄 것 같지도 않은데 꼭 이 가격에 사야 돼? 좀 이거 너무 많이 반영한 거 아니야? 거기다 대선도 있는데 대선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종목들 개별 종목들에 미치는 이슈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우리가 다 갈려 있는데 그렇죠. 굳이 이 가격에 사야 돼? 이 질문이 들어온 게 아닌가. 결국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보이는 이 마음의 불편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저는 금값이라고 보거든요. 금값.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난 100년의 미국 그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잃어버린 10년이 3번 있었어요. 20년대, 네. 그렇죠? 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렇게 3번이 있었습니다. 이 3번의 이제 공통점은 다 그 전에 강세장이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이 바로 뭐냐 하면 이때가 통화 정책에 대한 불신들이나 뭔가 뭘 해도 안 된다 이거나 같은 좀 뭐랄까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던 시기에 대공황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이런 시기들에 이제 금이 오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 일단 믿을 게 없다. 이 불황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라든가 이 장기 침체,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기억나실 네. 겁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 유행이었죠. 이런 유행들이 있었을 때마다 금이 최고야. 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데는 금이 최고야. 라는 거에다가 이제 또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오는 데들이 이제 지금은 중국이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시기들 때마다 금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금은 아까 이야기했던 잃어버린 10년일 때 금값이 제일 많이 올라요. 그러면 앞으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의 어떤 이 마음의 변화들을 이 불확실한 마음 너무 많이 올랐는데 더 갈 것 같긴 한데 8년이 불안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마음들에 대해서 제가 있어요라고 지금 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저렇게 오르는 걸 보면 네. 센티가 안 좋다.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다. 저 금값이 좀 급등세가 진정되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아직은 지금 시장이 다들 금으로 달려가는 이 마음은 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또는 가격 레벨에 대한 공포를 반영했기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도 와. 이런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셨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돈 잘 벌고 실적 나오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단기에 많이 빠졌을 때 회복이 되나요? 되죠.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 그게 이제 사이클 따라 다르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까 잠깐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0년을 쉬었어요. 사실은 2002년, 2003년부터 시작해서 한 2010년 정도까지 사실 그 직전 고점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런 시기들도 있었던 반면 애플처럼 네. 우리 사실 애플의 위기를 이야기한 지 2010년대 중반부터니까 네. 10년째 매번 위기가 온다 그러면 애플 하면 주가 조정받고 나면 한 2년 지나면 또 오르고 그 사이클을 벌써 한 3번 우리가 다 봤잖아요. 뭐 요새는 또 중국에서 안 팔려 하는 위기설이 이제 또 나오고 있죠. 이런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극복하는 신제품들 내면서 보란 듯이 회복하면 그 주기가 짧은 거고요. 엔비디아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라고 물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쪽인지 아니면 이것 쪽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할 때 묻는 게 이 회사가 비싸냐를 꼭 물어봐야 되거든요. 즉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해서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그 회사는 좀 그 조정이 만약 온다면 그 기간이 되게 길어져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애플은 안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제조업체니까 물건이 딱딱 나오고 매출이 또 새로 나오는 신제품들이 특히 이제 11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이면 바로 회복되며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낮춰줬는데 엔비디아도 좀 그런 사이클이거든요. 이 정도 300억 불에 마진율 77%, 75% 정도면 발표될 때마다 주가가 안 오르면 PR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스닥 100 평균보다 엔비디아가 이제 이대로 가면 더 싸지거든요. 드디어. 예, 이제 이런 정도 기업들은 사이클이 상대적으로 짧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블랙웰,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말 만족을 시키면 정말 우리가 6월 정도가 조정이었다고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가정적으로 본다면 그 한 1년 정도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가 차트가 네. 톱니바퀴처럼 움직이잖아요. 야, 진짜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움직이는데 이 무거운 주식이요. 그렇죠. 시가총액 2조 달러 이상 되는 회사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움직입니까? 아니 3천조짜리 회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되게 많이 났던 분들도 수익이 굉장히 줄었을 거고 맞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조금 났던 분들은 음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럴 때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좋습니까? 저는 뭐 전번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게 되는데 많이 번 분들한테 제가 그때 말씀드린 네. 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약간 실현해라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버블에 대한 리스크들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은 결국 이런 주가 하락이 났을 때 PR이 계속 높아지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실적이 안 받쳐주는 회사고 반대로 주가가 좀 조정받으면 바로 PR이 매력적인 레벨에 내려가는 회사가 있다면 그 후자라고 생각되면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가을 정도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의 준비들 또 현금 준비들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음전이면 그냥 좀 있어 볼까요? 네, 그럼? 참아야 될 건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이 인내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근데 엔비디아가 휘청이면 큰형이 휘청해서 나스닥에 다른 친구들도 휘청에다가 다른 친구들은 간밤에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뭐 AMD 등등해서 엔비디아로만 쏠리던 수급이 약간 분산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국내장에서는 엔비디아가 휘청하니까 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까지 어지럽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약간 회복이 되는 건 같습니다만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희망은 좀 있다 쪽에 계속 입장인 게 아까 국내장도? 국내장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반도체 회사들의 그 마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라는 것도 통계들을 살펴보면 지금 SK하이닉스가 한 35% 37%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그보다 훨씬 낮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왜 그러냐면 그 결국 HBM 때문이거든요. 과연 엔비디아발 AI 반도체 붐에 올라탄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들 사이에 어닝의 차이가 엄청 큰데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회사는 못 올라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진 것도 없고 오르는 것도 없는.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거의 40%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마진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흔들린다 그러면 제일 먼저 빠지는 거고 근데 이게 과연 펀더멘털상으로 볼 때 적합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아직은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하이닉스도 좀 과하죠, 낙폭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마진율 자체가 꺾이는 징후도 보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또 빨리 발표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말 거까지 이미 다 팔고 장사 잘하고 있는데. 예,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블랙웰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심리가 안 좋은 것뿐이니까 저 역시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매력 있다.
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회사는 기본적으로 환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마진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수요 특히 고정거래 가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네. 회사들이니까 환율은 떨어진다고 해서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SK하이닉스나 별로 그렇게 중요한 회사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해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질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물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 높아지고 또 나가서 원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환차 이익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굳이 미국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는 회사를 사느니 조금만 조정받아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계속 왜냐하면 이익이 올라가니까 이런 회사 쪽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달러 강세로 우리가 되게 고통 많이 받았던 네. 측면이 더 컸다면 이제 달러의 약세 조정 속에 미국으로만 쏠리던 수급이 아시아 시장에도 돌아올 여지들이 생겼다라는 걸 생각하면 물론 이게 환율 떨어질 때는 충격이 좀 있습니다만 그 환율 하락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걸 보여줄 만한 지표들 결국 10월에 나올 우리나라 3분기 기업 실적을 보면 좀 시장의 안정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때 또 미국에서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 같은 그런 뉴스만 나오면 조정의 시기는 단축될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숫자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삼성과 관련해서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는 통과했다 혹은 하지 않았다 이 뉴스와 오보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로이터를 통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등락하기도 했는데 그냥 미루어 짐작하건대 테스트는 통과한 것 같은데 삼성이 저희 진행 중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혹시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발주를 안 넣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무섭죠 그러면. 테스트 통과했는데 아직 물량에 예. 발주가 안 들어와 이러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여건은 아닐 것이다. 근데 이제 테스트 오더는 분명히 다 들어왔을 거고 근데 이제 테스트 오더가 대규모 주문으로 연결되느냐 그런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낙관론자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ASML한테 하도 당했기 때문에 슈퍼를 키우면 큰일 난다. 네. 발주자는 입장에서 한 회사만 살아남아 있는 시장은 정말 너무 무섭고 지금 TSMC도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혹시 발주를 넣을 것처럼 하면서 앞으로 갈까 말까 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양손에 올려놓고 양손에 쥔 떡처럼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저는 현실감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엔비디아. 넣었다가 아니라 음. 어디다 더 넣을까 이러면서 간 보고 있는 중이 아닌가. 진짜. 네. 그러니 이 마진이 나오지 않나. 75%의 마진이라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불가능한 마진이죠, 사실. 예, 우리 네. 같은 제조업체들은 아까 잠깐 SK하이닉스 마진 이야기하면서 35% 넘어서 40%에 근접했다 그랬는데 이거가 굉장한 거거든요. 굉장하죠. 제가 그 청취자들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업계에서 요 정도 마진이 나오는 게 유흥업소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조업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마진율이죠. 예, 갑자기 유흥업소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말을 못 하겠는데요.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예, 네. 충분히 저는 설득력 있는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마진율들이 한두 분기 정도 더 이어지면 이건 정말 또 PR이 낮은 회사가 돼서 그렇죠. 이제 이거를 과연 엔비디아가 그렇게 돈 잘 버는 또 을을 놔둘 것인가? 저는 아닐 거다. 그래서 두 회사 다 키워주지 않겠냐. 심지어 마이크론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 회사 세 회사로 계속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시장의 변화가 한번 나오겠죠. 근데 그건 아직 정말 먼 이야기니까 일단 저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생산 차질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는 정도인 거지 성수기가 다가올 때 결국 좋은 소식이 오지 않겠나 보는 쪽입니다. 성수기라 함은 4분기를 예, 말씀하시는 4분기입니다. 거네요. 예, 연말 연초가 전체 이제 한 해의 매출을 이야기할 때 이제 하반기 매출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부활절 연휴 때 그때 세일 많이 하는 게 하고 특히 7월 또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가 그렇죠. 왜 그렇게 세일률이 높은지를 이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이버 먼데이라든가 블랙 프라이데이는 말은 좀 큰데 별로 그렇게 세일 많이 안 하잖아요. 신제품들이 나오는 시기고 실제 이제 세일은 연초에 합니다. 근데 그만큼 하반기 매출이 중요하고 그게 이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긴 연휴를 네. 앞둔 뭐 매매와 두 번째는 아시아계 기업들의 12월 결산 때문에 연말에 매출을 좀 밀어내는 성향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지금 성수기도 아닌데 300억 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놀라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 정도 실적을 냈으니까 이 불안한 심리 속에서 6%밖에 안 빠진 거지.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보는 쪽에 있는 진짜요? 거죠. 역시 저 같은 소인배하고는 그릇이 아니, 다르시네요. 아니 그래서 이 소인배가 더 떨고 있는 마지막 이유 하나 질문 드릴게요. BOJ가 일본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까 말까 이런 액션이 나오면 다시 한번 네. 시장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혼났는지 약간 톤을 좀 다운하는 것 같긴 해요. 일본의 포지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행 사람들은요. 금리 인하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입니다. 인상하고 싶어서. 인상하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사람들은 1989년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책금리 6% 인상해 놓고 걸프전 날 때까지 금리 인하 안 해줬던. 근데 인상을 하면 일본 정부가 그 빚을 이자를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문제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절대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요. 그리고 올라갔자니까. 이전에 발행된 금리들은 네. 다 제로 금리니까. 그러니까 신규 발행되는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전체 그 재정 수입에서의 이자 비용 부담들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이미 다 높아져 있고 그거는 크지 않죠. 이제 먼 미래에 재정 수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은 인플레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세 뭐 네. 10% 이 전부 다 인플레에 연동되는 세금들이잖아요. 그 소비세는 도대체 왜 도입을 해가지고 그 일본 경제 망가지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2인자 정도는 되죠. 그렇죠. 1인자는 일본은행 본인이고요. 그래서 일본은행은 기본적으로 자산시장에 버블이 생기고 인플레 나는 걸 못 견디는 성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케이 4만이 그들의 발작 버튼을 누른 거고요. 그래서 또 버튼을 눌렀는데 하루 13% 빠지는 거 보고서 이제 어리 나갔죠. 네. 아니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이야 라면서 한탄을 하며 또 발작 버튼을 눌렀던 본인은 인터뷰 안 하고 부정지시켜서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고요. 예, 참 스타일은 구겼는데 그럼 앞으로도 그 문제는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라 계속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도사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140엔 정도에서 엔이 음.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미국의 B컷 가능성은 굉장히 약해졌는데도 엔 강세는 지속된다라는 건 결국 야. 시장의 참가자들이 일본은행 못 믿겠다. 네. 당신들 뭔가 정체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변동 가능성 상당히 남아 있어서 당분간은 주의해서 투자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